1988년 1월 15일 부산역 대합실은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역사 안까지 스며드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34살의 나이에 아내와 6살 호식이, 그리고 4살 배기 막내 아들 보검이와 함께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던 작은 철공소가 잘 되어 이제는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울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정말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서울에서 더 큰 가게도 내고 아이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보검아, 추운데 목도리 다시 매줄까? 보검이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목도리는 보검이의 4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떠준 목도리였는데 보검이는 그 목도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잠잘 때도 놓지 않으려 했고 어디를 가든 늘 목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우리 보검이 감기 들면 안 되지? 목도리를 매주며 보검이의 볼을 살짝 꼬집어 주었습니다. 아빠, 나도 목도리 매줘. 호식이가 떼를 썼습니다. 호식이도 매줄까? 우리 호식이도 추웠구나. 호식이의 목도리를 매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제 6살인데도 제법 의젓한 우리 호식이. 동생 보검이를 항상 잘 챙기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다녀올게요. 호식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라. 아내는 짐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보검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들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빠, 풍선 사주세요. 보검이가 역사 입구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를 가리켰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줄게. 잠깐만 기다려.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돌려 사과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보검이의 손이 제 손에서 풀렸습니다. 보검아! 사람들 사이로 보검이의 빨간 목도리가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역사하는 설날을 앞두고 귀성객들로 더욱 붐볐습니다. 보검아! 보검아! 아내에게 달려가 짐을 부탁하고 역사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호식이도 함께 보검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빠, 보검이 어디 갔어요? 호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보검이 못 보셨습니까? 빨간 목도리 한 아이 못 보셨어요? 역사 안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역 밖으로 나가는 아이를 봤다 했고 또 누군가는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아이를 봤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내는 역사 안에서 오열했고 호식이는 겁에 질린 듯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보검이. 아내의 울음소리가 역사 안을 울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날의 서울행 기차는 우리 가족 없이 떠났습니다. 일주일을 부산에 더 머물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부산역 주변의 모든 골목을 뒤졌습니다. 동네 전단지도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검이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보검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흐느꼈고 호식이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보검이는 언제 와요? 호식이가 물을 때마다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우리는 보검이를 남겨둔 채 서울행 기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보검이의 빨간 목도리가 역사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찢어진 채 반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검아, 미안하다. 그 반쪽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을 떠나는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보검이를 찾아내리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부산을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꼭 부산역에 들러 보검이를 찾았고 근처 고아원들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그 반쪽 목도리를 가슴에 품은 채로 지금도 저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보검이의 작은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던 그 순간, 아들의 빨간 목도리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던 그 순간, 그리고 아내와 호식이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지난 3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1988년 2월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을지로 근처 작은 월세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호식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보검이가 꿈에 나왔어요. 아침마다 호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호식이가 보검이를 많이 보고 싶구나. 아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지만 눈물은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철공소를 운영하고 밤이면 인근 파출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보검이의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막차도 자주 탔습니다. 여보, 오늘도 부산에 다녀오시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을 테니 가봐야지. 혹시 보검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매주 금요일이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토요일 새벽 부산역에 도착하면 바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4살배기 아들을 찾습니다. 수천 장의 전단지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건 안타까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식 씨,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 부산역 파출소 순경도 저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찢어진 빨간 목도리를 꺼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고 주말마다 부산을 오가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공소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월세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이 도면대로 철제 선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한 젊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건 대형마트 진열대인데요. 네. 저희가 곧 대형마트를 오픈하거든요. 전국 체인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마트 덕분에 철공소는 큰 일거리를 받게 되었고 직원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호식이 학원도 보낼 수 있겠네요. 아내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열심히 보검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업이 번창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보검이를 찾는 데 썼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고 실종자 찾기 방송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찾기 방송하면 안 될까요? 중학생이 된 호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호식이가 많이 컸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호식이는 의대에 진학해 졸업했고 철공소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병원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식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호식이가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아내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가슴 한켠이 비어 있었습니다. 호식이가 성공할 때마다 보검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검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해가 바뀔 때마다 보검이의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상상 속에서 보검이의 얼굴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부산에 다녀오시나요?
이제는 아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빨간 목도리를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오늘도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매달 한 번씩은 꼭 부산을 찾습니다.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전단지를 돌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보검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18년 봄, 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시골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제 와이셔츠에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보검이 사진도 가져갈게요. 시골에서 누구 만나면 또 물어볼 테니. 30년이 넘도록 아내는 항상 보검이 사진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식 씨 되십니까? 네, 누구시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호식이가 영안실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회사에 나가지 않았고 거래처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장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공소는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불만이 쏟아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철공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공장장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일구어온 철공소를 정리했습니다. 땅값이 오른 덕에 빚을 갚고도 얼마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식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 비싼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철공소 파신 돈 아직 그대로 있으시죠? 생각지도 못한 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 돈을 저한테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식이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금 제 병원이 잘 되고 있어요. 환자도 많고 의사도 3명이나 더 모셨고. 서류를 펼치며 호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형외과만이 아니라 피부과도 같이 하는 큰 병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화려한 도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해 주시면 3년 안에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3억이요. 망설임 없이 금액을 말하는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식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아내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자신 있다는 거지? 물론이죠. 아버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다음 날 통장의 돈을 모두 호식이 앞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날은 호식이가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일주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를 하자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 좀 달라고?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학회 참석차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찾아간 병원.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지금 미팅 중이십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호식이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미리 연락도 없이? 그날 이후 병원에는 면회시간 엄수 팻말이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더 낯선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비에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저 원장님 아버지인데. 면회 신청하셨나요? 아니, 그게 사전 약속 없이는 원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결국 돌아서는데 멀리서 호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며칠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뉴스에서 호식이를 보게 됐습니다. 젊은 성공신화 호식 원장. 인터뷰하는 호식이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독하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은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시가, 추석에 아빠 좀 보자. 이틀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은 해외 의료봉사 가 있어서. TV에서는 호식이가 나왔습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장님 가족은 어떠세요? 저는 혼자 살아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아들의 말에 TV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날이 있는 주에는 다시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루한 차림에 저를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호식이가 로비를 지나가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분 누구시죠? 보안 요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난 아버지 없습니다. 내보내세요. 차갑게 등을 돌리는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고시원 방 하나뿐입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매일 밤 천장을 바라봅니다.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법 넓은 전셋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고시원 방값도 겨우 감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고 주차 관리를 합니다. 가끔 입주민들이 커피를 건넵니다. 경비 아저씨,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때는 저도 누군가에게 커피를 건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커피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합니다. 며칠 전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호식이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 신화, 호식 원장의 성공 스토리. 호식이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구었던 철공소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병원을 키웠다는 걸 호식이는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 한들 누가 경비원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요즘은 출근길에 호식이 병원 앞을 지나갑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병원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금빛 간판이 더 커졌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에는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었고 호식이의 얼굴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 앞에서 호식이를 보았습니다.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호식이도 저를 보았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른 척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호식이가 맞나? 퇴근 후에는 소주 한 잔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시다 보면 지나가는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아버지, 아버지의 짐을 들어주는 아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호식이를 잘못 키웠나? 너무 다 받아주기만 했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면 옛 앨범을 봅니다. 호식이가 태어났을 때, 첫돌,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의대 합격했을 때,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특히 보검이를 업고 있는 어린 호식이의 사진을 보면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동생을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마저 모른 척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기차표를 살까? 보검이라도 찾아볼까?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반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아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제는 지하철역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19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 증세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영양제 맞으셔야 해요.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와서 처방전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호식이 성형외과 바로 옆 건물의 내과였습니다. 아들의 병원 바로 옆에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는데도 이제는 미움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창문도 없는 고시원방에 앉아 생각합니다. 자식이란 게 이런 것일까? 키우는 게 이리도 힘들고 버림받는 게 이리도 아픈 것일까? 저녁이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어디선가 보검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지금쯤 호식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쓸쓸한 그림자뿐입니다. 2024년 1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산역을 찾았습니다. 2달 동안 모은 월급으로 겨우 기차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올 수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주변을 서성이며 3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보검이의 작은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던 순간, 빨간 목도리가 사라지던 그 순간, 문득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부산역 실종아동 사진전, 잃어버린 순간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6년 동안 이곳을 수없이 찾았지만 이런 전시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역사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전시장. 입구에는 부산역 실종아동 기록 보존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벽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80년대 부산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경이 생생했습니다. 복잡한 역사 안에서 아이를 부르는 부모들, 전단지를 나눠주는 절박한 모습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울부짖는 어머니들. 마치 그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년 부산역을 찾았지만 이렇게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시된 사진마다 날짜와 상황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2살 배기 여자아이, 1982년 7월 4살 배기 사내아이, 1985년 12월 쌍둥이 자매.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사진을 보며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문득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그때는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이를 찾아 헤매는 부모가 있다는 걸.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88년 1월 15일이라고 적힌 사진. 빨간 목도리를 한 아이의 모습.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보검이. 분명 보검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 조그만 콧날, 조금은 큰 귓바퀴. 그리고 그 빨간 목도리. 아내가 밤새 떠준 그 목도리. 지금도 반쪽이 제 가슴에 품어져 있는 그 목도리.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옆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1월 부산역에서 발견된 미아. 당시 추정 나이 4세. 영도구의 안만석, 이순자 부부가 임시보호 후 입양.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자꾸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6년 만에 첫 단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그 순간. 할아버지, 혹시 이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젊은 큐레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큐레이터는 저를 전시장 한켠의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큐레이터는 제게 물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전시회는 부산의 안보검 건축가께서 후원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보검이란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분도 사실 이 부산역의 미아였다고 합니다. 젊은 큐레이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역 실종아동들의 기록을 모으고 계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물건을 꺼냈습니다. 36년 동안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던 그것. 찢어진 빨간 목도리였습니다. 이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큐레이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이 사진의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1988년 1월 15일. 그날 제 아들 보검이가...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던 날. 기차를 기다리며 아들의 목도리를 매만져 주던 순간.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아들. 찢어진 채 발견된 빨간 목도리. 잠시만요. 큐레이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큐레이터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목도리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목도리를 건넸습니다. 이건... 큐레이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선생님도 이런 목도리를 가지고 계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동안 큐레이터는 제게 안보검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도구의 안만석, 이순자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랐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이제는 부산에서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전시회를 열게 됐다는 것.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36년을 기다렸는데, 매일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잠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내가 너무 조급해하는 건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빨간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찢어진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6년 만에 마주한 순간. 36년을 기다린 이 순간. 보검아, 정말 너구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주보고 선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 찢어진 빨간 목도리의 두 조각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보검이가 재빨리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큐레이터의 제안으로 그날로 DNA 검사를 했고 3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9%의 부자 관계.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부자였습니다. 보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부산역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양부모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없어 입양을 고민하던 부부였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공업사를 하시던 양부님은 손재주가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린 보검이는 공업사에서 매일 도면을 구경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미 간단한 도면을 그릴 수 있었답니다. 기계 도면을 그리다 보니 자연스레 건축에도 관심이 생겼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은 보검이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바쁜 공업사 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건축 공부를 도와주셨고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업사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검이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졸업 후 작은 설계사무소에 취직해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했고 선배들의 도면을 보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부산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사람을 위한 따뜻한 건축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마다 늘 가족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산다면 어떨까?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드렸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 줄 한 줄 도면을 그렸답니다. 5년 전 마침내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5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고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친부모를 찾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양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친부모를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보검이도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막내는 이제 6살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검이는 제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나는 지금 아버지, 작은 고시원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단다. 철공소가 망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직 호식이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해운대에 집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니다. 난 괜찮다. 아버지, 36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보검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6년 만에 다시 느끼는 아들의 온기가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보검이를 안아주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찢어진 빨간 목도리의 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36년의 그리움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45층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가 새로운 집입니다. 보검이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서도 바다가 보였고 발코니에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창문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지냈는데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찢어진 빨간 목도리와 낡은 옷가지들. 36년간의 제 인생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아버님 옷을 사러 가야겠습니다. 보검이의 아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3명의 손주들은 제 주변을 맴돌며 즐거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내일 나랑 놀아줘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보검이와 둘이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게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보검이가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철공소가 어려워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호식이 이야기까지. 철공소를 정리하고 3억이 남았었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호식이가 찾아왔어. 병원을 확장하고 싶다며 투자해달라고 했던 일. 자신을 믿어달라며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 하지만 곧 연락이 끊기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실장만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일.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옆 동네 병원에서 혼자 링거를 맞았던 일. 아버지, 보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보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보검아.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보검이의 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손주들이 놀라 테라스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보검이의 아내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내일 당장 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보검아, 그만하자. 안 됩니다. 그래도 너의 형이야. 형이라고요? 보검이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형입니까? 보검아.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그런 사람이 형이라고요? 젊은 건축가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36년 동안 저를 찾으실 때 그 사람은 뭘 했습니까? 그만.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잃고 고시원에서 지내실 때 그 사람은 호화로운 병원을 짓고 있었단 말입니까? 밤바다에 보검이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보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아버지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습니까? 보검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너가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검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 병원이요. 보검아. 걱정하지 마세요. 짙은 정장 차림의 보검이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보검이는 차키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직접 가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원장님 바꿔주세요.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신데 제가 누군지 꼭 전해주세요. 36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이라고. 잠시 후 호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구신지. 형님, 보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제 집에 계십니다. 누구? 설마 보검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거 아셨습니까? 그게 형님이 사기친 돈으로 병원 키우시는 동안 아버지는 고시원에서 지내셨더군요. 동생. 그때는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보검이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드렸을 때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36년 전 제가 아버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형님은 보검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검이의 아내가 건강식을 준비했고 3명의 아이들은 저마다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큰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자며 졸라댔습니다. 막내는 그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 고문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검이가 제안했습니다. 건축 설계에는 기계 도면을 보는 눈도 필요하다며 제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도면을 보니 마음이 끌렸습니다. 30년 넘게 철공소를 하면서 익힌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보검이가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설계가 더 완벽해졌어요. 직원들도 저를 존경하며 대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호식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제 와서요? 보검이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일하실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보검아.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보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또 상처 주게 할 순 없습니다. 보검이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가시죠. 보검아. 나도 할 말이. 할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동생. 동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보검이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형님은 아버지의 아들 자격을 스스로 버리셨지 않습니까? 보검아.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호식이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아온 보검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보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보검이는 매일 아침 저를 회사에 데리고 갔고 퇴근길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고 아이들은 저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둘째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요. 보검이의 아내는 매일 정성스레 밥상을 차렸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고맙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찬 바닥에서 떨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서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반 의자도 없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정식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보검이가 건축한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회장님,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여러 의사가 들어와 상담을 했고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CT실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MRI실로 가시겠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의원에서 링거 한 병 맞기도 힘들었는데 회장님께서는 피로가 많이 쌓이셨네요. 앞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이란 말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검이는 거액의 용돈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건 회사 고문 수당입니다.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아들이 이제 효도하는 겁니다. 2천만 원. 한 달 용돈이 2천만 원이라니. 예전에는 밥값을 아끼려 분식집만 다녔는데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김정식 회장님 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바다가 보입니다. 회장님,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 있습니다. 웨이터들이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와인 한 병이 제가 한 달 동안 경비 일을 해서 받던 월급보다 비쌉니다. 이 와인은 1982년산 프랑스 최고급 와인입니다. 웨이터가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저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긴 설명이 따릅니다. 트러플을 곁들인 완두콩 리조또입니다.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예절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입니다. 예전에는 3,000원짜리 국밥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보검이의 아내가 추천한 골프장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VIP 회원권은 5억이에요. 아버님을 우리 가족 회원으로 등록해드렸어요. 캐디들은 저를 VIP 회원님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회원님, 오늘 스윙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회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시원 경비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나 세상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경비일 할 때 마주치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있는 제 모습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건 단지 주머니 사정뿐인데. 하지만 보검이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셨어요. 단지 세상이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검이가 또 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행복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느 날 보검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부산역 실종자 가족 찾기 재단 건물입니다. 보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36년의 그리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1층은 실종자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2층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보검이는 한 장 한 장 도면을 설명했습니다. 3층은 DNA 검사실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가족 찾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건물은 부산역 앞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6년 동안 이곳을 찾아오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곳에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검이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달 후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식 회장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세웠습니다. 보검이가 단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6년의 기다림,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자청했고 보검이는 전국에 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국 주요 도시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쉬어가세요.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쉼터의 벽마다 희망의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보검이는 실종자들의 사연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 이야기가 첫 장을 장식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곧이어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언니를 찾았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매일같이 재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단에는 전국에서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들을 찾아주세요. 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의 지난날과 같은 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보검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 기록을 모으고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재단 직원들도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매달 새로운 가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일이 맞는 거죠? 때로 지친 목소리로 물어오는 보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자랑스럽구나. 재단은 이제 전국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경찰청과도 협력하게 되었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찾기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검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국의 모든 역에 실종자 가족 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하는 일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단의 벽에는 매일 새로운 사진이 걸립니다. 다시 만난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그들의 미소가 저에게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꽃이란 이렇게 피어나는 것인가 봅니다. 재단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은 한 남자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식이었습니다. 매주 이곳에 와서 재단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보검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재단으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손을 맞잡고 걷는 모습.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호식이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건넨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신문에서 재단 소식을 봤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 찾기 재단, 또 한 쌍의 이산 가족 상봉. 36년 만에 아들 찾은 아버지, 이제는 다른 가족을 돕는다. 기사 속 아버지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찾아왔을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호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로비의 TV에서도 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나오는 할아버지 아들이 우리 원장님 동생이라던데.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왜 저기 안 나오시는 거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을 잃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빼앗고 등을 돌렸던 일. 아프다는 연락에도 모른 척했던 일.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걸 알고도 외면했던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제는 성형외과도 팔았다고 합니다. 매출은 줄고 환자들도 떠나갔습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면 부산역 앞에서 아버지와 보검이를 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발걸음이 아닙니다. 다른 이산 가족들을 돕는 발걸음입니다. 아버지, 이쪽에도 새로운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보검이가 들고 있는 서류를 아버지가 꼼꼼히 살펴봅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니까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36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보검이가 부산역을 찾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가족이 만났습니다. 보검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참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호식이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 보검이 손을 잡고 철공소를 뛰어다니던 때의 꿈. 아버지가 등하교기를 배웅해 주시던 때의 꿈. 가족이 함께였던 그때의 꿈. 하지만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가족을 저버린 자신에게는 재단 건물 앞에서 호식이는 오늘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어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와 보검이의 모습을. 이제 아버지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36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부산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겠죠? 그래, 우리처럼. 부산역의 시계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끝나기를 바라며